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던 어느 평범한 수요일, 한 남성이 식탁 앞에서 신문을 펼쳤습니다. 올해 66, 정년을 맞이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이제는 아침 시간이 여유롭습니다. 커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시간, 그는 이런 평온한 일상을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침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 또 약 안 드셨어요? 매일 말해도 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요? 그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릅니다. 약은 식탁 모퉁이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도 깜빡했고 그제도 깜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을 채운 것은 자책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내가 40년 넘게 이 집안을 책임지고 살았는데 고작 약 한 번 잊었다고 저렇게 쏘아붙이나? 신문을 탁자 위에 내려놓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당신은 완벽하십니까? 당신은 한 번도 실수 안 했습니까? 목소리가 높아지고 아내도 질세라 대꾸합니다. 아침의 평온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화를 내고 나서 그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립니다. 아까 그 평화로운 아침은 어디로 갔을까요? 서기 45년경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한 철학자가 양피지에 펜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당대 최고의 사상가이자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인간의 감정과 이성, 그리고 덕의 문제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가 특별히 주목한 감정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분노였습니다. 세네카는 자신의 저서 분노에 관하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분노는 극히 짧은 시간 동안의 광기다. 이 한 문장에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세네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는 단순히 수사적 표현을 구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분노에 휩싸인 인간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눈이 충혈되며 목소리가 떨리고 온몸이 긴장으로 경직되는 모습을요. 그는 이런 상태의 사람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사람, 즉 일시적으로 미친 사람과 다름없다고 보았습니다. 분노한 사람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을 내뱉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분노가 가라앉고 나면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것이 바로 일시적 광기의 증거입니다. 현대의학은 세네카의 통찰이 과학적으로도 정확했음을 입증합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분노 상태에서는 편도체라는 뇌의 감정, 중추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전두엽 피질의 기능이 억제됩니다. 전두엽 피질은 이성적 판단, 충동 조절, 장기적 결과 예측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즉, 화가 났을 때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이성을 잃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술에 취했을 때나 극도로 피곤할 때와 유사한 뇌 상태입니다. 세네카가 2000년 전에 직관으로 파악했던 것을 현대 과학이 뇌 영상 촬영으로 확인한 셈입니다. 60을 넘긴 나이에 화를 낸다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한두 번 격한 감정을 표출해도 금방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2015년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60 이상 성인이 강한 분노를 경험할 경우 이후 2시간 이내에 심근경색 위험이 5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뇌졸중 위험도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분노는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며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미 노화로 인해 약해진 혈관과 심장에 이런 충격이 가해지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선생은 69살에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왔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온화하다는 평을 들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래처와의 계약 문제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였고 법적으로도 부당한 처사였습니다. 김 선생은 평생 처음으로 격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고함을 지르고 변호사를 찾아다니며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협심증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와 분노가 주된 원인입니다. 이대로 가시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김 선생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계약을 파기한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분노라는 것을요. 상대방은 멀쩡히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작 쓰러진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세네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분노하는 자는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자와 같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심장을, 혈관을, 신경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파괴하는 것은 신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품격, 우리가 평생 쌓아온 인격까지 무너뜨립니다. 세네카는 화를 내는 사람의 얼굴만큼 추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누군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볼 때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쾌하고 두렵고 때로는 혐오스럽기까지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 화를 낸다면 그 추함은 더욱 도드라집니다. 젊은이의 분노는 그래도 열정이나 패기로 포장될 여지라도 있지만 노인의 분노는 그저 옹졸함과 편협함으로만 비칩니다. 2023년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50대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타인에게서 가장 보기 싫은 노인의 특징을 물었더니 1위가 바로 자주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2위가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만 하는 모습, 3위가 과거 자랑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세 가지 특징은 모두 분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집과 자기 주장은 타인이 내 뜻대로 하지 않을 때 분노로 이어지고 과거 자랑은 현재에 대한 불만과 분노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존경받던 어른이 말년에 가족들에게 외면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목격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감정 조절의 실패, 특히 분노 조절의 실패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원래 좋은 분이셨는데 나이 드시면서 너무 화를 잘 내세요. 할머니가 요즘 작은 일에도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셔서 방문하기가 두렵습니다. 이런 말들을 듣는 것만큼 슬픈 일이 있을까요? 평생 쌓아온 신뢰와 존경이 통제되지 않는 분노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분노는 다른 어떤 악덕보다도 빠르게 습관이 된다. 한 번 화를 내면 다음번에는 더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뇌는 반복된 행동의 경로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만 화를 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게 됩니다. 음식이 조금 짜다고 리모컨이 제자리에 없다고 전화벨 소리가 시끄럽다고 화를 냅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자식들은 방문 횟수를 줄이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분노에 가득 찬 자기 자신뿐입니다. 서기 65년 세네카는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의 나이 69, 지금으로 치면 70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 따르면 세네카는 죽음 앞에서도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두려워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평온한 얼굴로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평생 동안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온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품격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외부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내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자 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화를 낸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들이 정말로 화를 낼 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까? 그리고 화를 낸 후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화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관계를 악화시키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분노는 하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종 화가 났다고 말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화를 냈다입니다. 화는 저절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는 것입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감정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충동은 통제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두 번째 행동은 통제할 수 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순을 넘긴 나이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도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평온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는 평온의 적입니다. 분노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편안한 노후를 산산조각 냅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내 귀한 시간과 건강을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세네카가 2000년 전에 했던 그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분노는 극히 짧은 시간 동안의 광기입니다. 그 짧은 광기가 우리의 긴 여생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노 대신 채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시간,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아직 가보지 못한 곳으로의 여행, 그리고 무엇보다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의 상태 말입니다. 2024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71세 여성이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방금 30대 후반인 딸과 통화를 마친 참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는데 올해도 시댁에 먼저 가야 한다는 딸의 말에 그녀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30년 넘게 손톱 및 가시 하나 안 들어가게 키웠고 대학까지 보냈으며 결혼 비용도 10분의 7은 자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명절 하루를 자신과 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는 서운함보다 분노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섭고 친정어머니는 만만하다는 거지. 전화기를 집어들고 다시 걸까 하다가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자 또 말다툼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딸은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은 딸의 처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서로 목소리만 높이다가 감정만 상한 채 전화를 끊게 됩니다. 세네카는 서기 48년경에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 뜻대로 돌아가기를 바라지만 세상은 결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 간단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다. 이 문장은 특히 노년기에 겪는 분노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예순을 넘기면서 우리가 가장 자주 화를 내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오랜 친구들.
낯선 사람에게는 관대하면서도 가족에게는 유독 엄격해집니다. 2022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실시한 60대 이상 노인 9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화를 낸 경험을 묻는 질문에 83%가 있다고 답했고, 그중 78%가 가족을 대상으로 화를 냈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친구나 이웃에게 화를 냈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화를 낼까요? 그 답은 바로 기대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당연히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당연히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배신감은 곧바로 분노로 전환됩니다. 내가 널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말 속에는 기대와 실망 그리고 분노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한 남성의 경험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박 선생은 68살에 아들 내외와 손주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4대가 함께 사는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가 꿈꿨던 노후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고 며느리는 출근 준비로 바빴습니다. 손주들은 학교와 학원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온 가족이 모여 앉는 날은 한 달에 서너 번뿐이었습니다. 박 선생은 점점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나. 주말에 가족 나들이를 제안하면 아들은 피곤하다고 했고 며느리는 집안일이 밀렸다고 했습니다. 손주들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쓸쓸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족들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족이 뭔지도 몰라. 내가 너희 아버지 나이 때는 말이야. 가족들은 처음에는 미안해했지만 같은 말이 반복되자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네카는 로마 시대에 이미 이런 문제를 간파했습니다. 그는 타인에 대한 기대는 실망의 씨앗이고 실망은 분노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서기 52년에 쓴 그의 편지 중 하나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네가 친구에게 실망한 이유는 그가 변해서가 아니라 자네가 그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품었기 때문이네. 사람들은 원래 불완전하고 이기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네. 이것을 받아들이면 평온해지고 거부하면 끝없이 분노하게 되네. 2025년 현재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70대가 젊었을 때와 30대인 지금의 자녀 세대가 살아가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효도가 최고의 가치였고 부모 말씀은 곧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의 삶이 더 중요시됩니다. 자녀들도 자기 삶을 살아야 하고 며느리도 자기 커리어가 있으며 손주들도 자기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변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이 평생 믿고 살아온 가치관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께 했던 것처럼만 해줘도 되는데 그것도 안 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방식이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했던 방식과 다를 뿐 그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효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50년을 함께 산 부부라면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배우자는 모릅니다. 아니,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도 몰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부부 싸움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읽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폭풍우에게 고요해지라고 명령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다. 서기 60년경 세네카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의 제자가 배신했다고 생각해 크게 분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자신의 과도한 기대가 문제였다는 것을요. 나는 그가 완벽한 철학자이기를 바랐지만 그는 그저 철학을 배우는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네. 내가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분노했던 것이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녀가 매주 방문하지 않아도 손주가 할아버지보다 게임을 더 좋아해도 배우자가 내 기분을 즉각 알아채지 못해도 그것이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도 자기 삶을 살아가는 불완전한 인간일 뿐입니다. 실제로 기대를 내려놓았을 때 관계가 개선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앞서 언급한 박 선생의 경우 어느 날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사는 그에게 가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박 선생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그냥 옛날처럼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요. 상담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가족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것이 가능한 기대입니까? 박 선생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선생은 조금씩 생각을 바꿔나갔습니다. 온 가족이 매주 모일 것을 기대하는 대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하면 감사하게 여기기로 했습니다. 손주들이 자신과 오래 대화하기를 바라는 대신 10분이라도 할아버지 오늘 뭐 하셨어요? 라고 물어주면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기를 바라는 대신 가끔 같이 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기대 수준을 낮추자 화가 나는 빈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박 선생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부담이 줄어들자 오히려 더 자주 말을 걸고 시간을 함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세네카의 가르침 중 가장 강력한 것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타인의 실수를 폭풍우나 지진처럼 자연현상으로 바라보라. 누군가 약속을 어겼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짜증을 낸다면 그것은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도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효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포기한다는 것은 체념이나 무관심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는다. 자녀가 명절에 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미리 생각해두면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덜 실망합니다. 배우자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면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의사소통이 개선됩니다. 결국 기대라는 덫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입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진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으로부터 진정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2023년 봄 부산의 한 요양병원 1인실에서 75세 남성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 선생이라는 이분은 3개월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가 원인입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뇌혈관이 터졌어요. 최 선생은 사업 파트너의 배신으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석 달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며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복수를 계획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밤낮으로 상대방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상에 누워 그는 매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 시간에 화를 내지 않았다면. 분노에 쏟았던 석 달 그 시간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지도 못했고 아내와 여행도 가지 못했으며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도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분노만이 그의 모든 시간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움직이지 않는 왼쪽 팔다리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세네카는 서기 49년경에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를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지킬 때는 극도로 인색하면서도 시간을 낭비하는 데는 극도로 관대하다. 그러나 시간이야말로 아껴야 할 유일한 것이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철학자가 한 말이지만 지금 예순을 넘긴 우리에게 이보다 더 절실한 조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통계청이 202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5세입니다. 65세 남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20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고 여성은 25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꽤 긴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한노인의학회가 2022년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평균 건강 수명, 즉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은 평균 수명보다 10년 정도 짧습니다. 다시 말해 65세라면 건강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간은 15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15년. 일로 환산하면 5,475일입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13만 1,400시간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면 시간을 빼고 식사 시간을 빼고 병원 가는 시간을 빼고 각종 잡무를 처리하는 시간을 빼면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일에 쓸 수 있는 시간은 그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귀한 시간을 우리는 무엇에 쓰고 있습니까? 화를 내는데, 누군가를 원망하는데, 복수를 계획하는데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기 62년 세네카는 친구 루킬리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네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네. 자네의 연약함은 결코 자네 마음에 떠오르지 않고 이미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지 주목하지 않네. 자네는 마치 풍족한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듯 시간을 낭비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 순간이 자네의 마지막 일 수도 있네. 세네카가 이 편지를 쓸 당시 그의 나이는 67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그의 예언대로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여사는 69살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 발견이라 수술 후 예후가 좋다는 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암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그녀는 지난 10년을 돌아봤습니다. 70세까지 10년, 그 10년 동안 그녀는 무엇을 했습니까? 남편과 매일같이 사소한 일로 다퉜습니다. 음식이 짜다, 덥다, 춥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시누이가 명절 때 음식을 적게 가져왔다며 석 달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아들이 취업을 못한다고 매일 잔소리를 하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을 받은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말로 행복했던 순간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요. 대부분의 시간을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썼다는 것을요. 그리고 만약 자신에게 다시 10년이 주어진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퇴원 후 그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양말을 아무렇게나 벗어놔도 그냥 웃으며 정리해줬습니다. 시누이에게 먼저 연락해서 차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간섭을 멈췄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병을 앓고 나서 오히려 더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인정했습니다. 암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것이라고요. 세네카는 시간의 경제학을 이해했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시간을 돈처럼, 아니 돈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와 돈을 훔쳐간다면 우리는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훔쳐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불필요한 만남에 시간을 쓰고 의미 없는 걱정에 시간을 허비하고 특히 분노에 엄청난 시간을 낭비합니다. 분노가 시간을 소비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일단 화를 내는 그 순간 자체에 시간이 듭니다. 10분, 20분, 때로는 몇 시간씩 고함을 지르고 논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화를 낸 후에도 계속 그 일을 곱씹습니다. 혼자 있을 때, 샤워할 때,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장면이 반복해서 떠오릅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말할 걸, 다음에 만나면 저렇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가 2020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분노를 경험한 후 평균 48시간 동안 그 사건을 반추한다고 합니다. 10분 화를 낸 것이 이틀 내내 시간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장기적인 원한입니다. 누군가에게 크게 화가 났을 때 우리는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복수를 계획하고 그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바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나쁜 점을 이야기하며 동조를 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그 사람은 우리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네카는 복수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수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상처를 계속 열어놓는 것이다. 그 상처는 원래 나았을 수도 있었다. 서기 55년경, 그는 한 원로원 의원이 자신을 모함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세네카에게 반격하라고 그 사람의 약점을 파헤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에게 복수하는 데 쓸 시간에 나는 더 나은 글을 쓰고 더 깊은 사유를 하고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복수는 그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일이다. 예순을 넘긴 나이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결정은 바로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남은 15년, 20년을 무엇에 쓸 것인가? 분노와 원망에 쓸 것인가 아니면 사랑과 의미에 쓸 것인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이 선택을 합니다. 오늘 화를 낼 것인가, 평온을 지킬 것인가? 누군가를 미워하며 하루를 보낼 것인가, 감사하며 하루를 보낼 것인가? 한 남성의 변화된 삶을 소개하겠습니다. 정 선생은 64세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했고 2년 동안 회사와 상사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회사 이야기만 했고 집에서도 불평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66이라는 나이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 선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은 친구는 은퇴 후 하고 싶었던 일들의 목록을 작성해놨다고 했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손주들과 유럽 여행, 오래된 친구들과의 재회. 하지만 그 목록의 항목 중 단 하나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 선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내일 죽는다면 나는 지난 2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완전히 낭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행동했습니다. 회사와 관련된 모든 생각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관련 기사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등산 모임에 나갔고 한 달에 한 번씩 지방의 작은 도시들을 여행했습니다. 1년 후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일은 완전히 잊어버렸어. 그때 왜 그렇게 화가 났었는지도 이제 이해가 안 돼. 그의 얼굴에는 2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세네카의 가르침 중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짧게 만드는 것이다. 인생은 충분히 길다.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위대한 일들을 이루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 65에서 80까지 15년은 짧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고 악기를 마스터할 수 있으며 책을 쓸 수 있고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시간을 분노에 빼앗기지 않는다면요. 시간은 인생의 유일한 자산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고 건강은 나빠져도 회복될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화를 내며 보낸 1시간은 영원히 사라진 1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손주와 놀아줄 수도 있었고 책을 읽을 수도 있었으며 산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쓰고 싶으십니까? 화내는 데 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데 쓰고 싶으십니까? 원망하는 데 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즐기는 데 쓰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 선택을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기 56년 여름 로마의 한 저택에서 세네카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 거울을 놓고 제자들에게 화가 났을 때의 표정을 지어보라고 했습니다. 젊은 제자들은 얼굴을 찡그리고 눈을 부라리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세네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거울을 보게. 제자들은 자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이 충혈되고 입술이 떨리는 모습이 마치 괴물 같았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분노는 아름다움도 품위도 이성도 모두 앗아간다네. 자네들이 지금 본 것이 바로 분노에 사로잡힌 자네들의 진짜 모습이네. 이것이 세네카가 가르친 첫 번째 기술이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 마치 다른 사람을 보듯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화가 날 때 거울을 보라. 그 추한 모습이 과연 자네가 원하는 자네 자신의 모습인가? 그것을 본다면 자네는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분노를 멈출 것이다. 2000년 전의 조언이지만 놀랍게도 현대 심리학이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2018년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제임스 그로스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분노 상태에서 거울을 보거나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한 피험자들의 72%가 즉시 진정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자기인식이 높아지면서 감정의 강도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는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는 순간 부끄러움과 함께 이성이 돌아옵니다. 한 여성의 경험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는 67살에 남편과의 잦은 다툼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언성이 오갔습니다. 상담사의 권유로 그녀는 한 가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거실에, 침실에 작은 거울들을 여러 개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화가 날 것 같을 때마다 일부러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거울을 보러 간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정말로 내가 추하게 보여요.
얼굴이 일그러지고 주름이 더 깊어 보이고 눈빛이 흉악해 보여요.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이러려고 일은 가까이 산 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화가 스르르 가라앉아요. 남편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 싸움이 시작되면 1시간씩 계속됐는데 이제는 10분도 안 돼서 정리가 됐습니다. 박 여사가 거울을 보러 가면 남편도 그게 신호라는 것을 알고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네카가 가르친 두 번째 기술은 지연의 기술입니다. 그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큰 치료책은 시간이다. 첫 번째 충동에 즉시 굴복하지 말고 잠시 기다려라. 기다리는 동안 분노의 폭풍은 스스로 약해질 것이다. 서기 47년경, 그는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화가 났을 때 10가지 세라는 것입니다. 더 화가 나면 100가지 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이성이 개입할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세네카의 지혜가 정확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신경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의 화학적 반응은 정확히 90초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뇌에서 화학물질이 분비되고 혈류를 타고 몸 전체를 순환한 후 완전히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90초입니다. 만약 90초 이상 화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 감정을 되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같은 장면을 떠올리며 분노를 연료 삼아 계속 태우는 것입니다. 202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한 60대 이상 노인 200명 대상 임상 실험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분노 상황에서 즉시 반응하지 않고 10초만 기다린 그룹과 즉각 반응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10초를 기다린 그룹의 68%가 화를 내지 않고 상황을 넘겼고 즉각 반응한 그룹은 92%가 격한 언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단 10초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연의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천천히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물을 마시는 동안에는 말을 할 수 없고 그 몇 초가 이성이 돌아올 시간을 줍니다. 둘째,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십시오. 5번만 반복해도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셋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2, 3분 후 돌아왔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한 남성의 실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선생은 65살의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인내심을 극도로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환자들은 같은 질문을 100번씩 반복하고 방금 먹은 식사를 안 먹었다고 우기고 때로는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김 선생도 화가 났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환자들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는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화가 날 것 같으면 일단 그 방을 나온다는 것입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심호흡을 10번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차분해지면 다시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이 방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2, 3분 후 다시 들어갔을 때 환자는 이미 다른 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상황을 기억조차 못했습니다. 김 선생은 말했습니다. 내가 화를 냈다면 나만 손해였을 거예요. 환자는 어차피 기억도 못하는데 내 마음만 상하고 혈압만 올라갔겠죠. 세네카가 가르친 세 번째 기술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사건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분노가 될 수도 평온이 될 수도 있다. 서기 50년경 세네카는 한 친구가 거짓 고소를 당한 일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친구는 분노했고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자네를 고소한 자는 자네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자네의 강인함을 시험할 기회를 준 것이네. 운동선수가 더 무거운 역기를 들어야 강해지듯 자네도 더 큰 시련을 겪어야 성숙해지네. 이런 관점의 전환을 인지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명절에 방문하지 않았을 때 날 무시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하지만 아이도 자기 삶이 바쁘겠지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배우자가 말을 안 들었을 때 날 무시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분노합니다. 하지만 귀가 잘 안 들리나 건강검진을 권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다. 2019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인지 재구성 훈련을 받은 노인들의 분노 빈도가 6개월 만에 54% 감소했다고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해석하는 법을 배우자 화가 날 일 자체가 줄어든 것입니다. 훈련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가 났을 때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볼 수는 없을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 10년 후에 이 일을 돌아보면 어떻게 느껴질까? 한 여성의 변화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여사는 69살에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5년 전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점점 세상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버스 기사가 불친절하면 화가 났고 마트 직원이 무뚝뚝하면 화가 났으며 이웃이 인사를 안 하면 화가 났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화를 자주 내시는 것 같아요. 예전 엄마는 안 그러셨는데. 이 여사는 그제야 자신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상담사는 관점 바꾸기 훈련을 시켰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 생기면 노트에 적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칸에는 상황을, 두 번째 칸에는 자신의 해석을, 세 번째 칸에는 다른 가능한 해석을 적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버스 기사가 나한테 짜증을 냈다는 해석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사와 함께 연습하면서 다른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기사도 힘든 하루를 보냈을 수 있다. 승객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을 수 있다. 나를 못 봤을 수도 있다. 3개월 후 이 여사는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화가 날 것 같은 상황에서 자동으로 다른 해석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화가 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보는 방식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사람들도 각자 바쁘구나 하고 생각해요. 세네카는 마음의 요새를 짓는 것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서기 63년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줬습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속에 단단한 성벽을 쌓는 것이네. 그 성벽은 돌과 벽돌이 아니라 원칙과 훈련으로 만들어지네. 누군가 자네를 모욕해도 그 말이 성벽을 넘지 못하게 하게. 누군가 자네를 배신해도 그 배신이 자네 마음의 평온을 깨지 못하게 하게. 이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도 나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소리를 질러도 나는 조용히 답합니다. 상대방이 모욕을 해도 나는 품위를 지킵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복수다. 자네가 태어나면 상대방은 더 화가 날 것이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해칠 것이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거울 앞에서 자신의 화난 얼굴을 보십시오. 화가 치밀 때 10초만 기다려 보십시오. 상황을 다르게 해석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삶은 놀랍도록 평온해질 것입니다. 마음의 요새는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한 성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네카가 평생을 통해 도달한 최고의 경지였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자기 해방의 기술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용서에 관해 이렇게 썼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이 든 잔을 들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정작 그 독을 마시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보다 더 정확하게 용서의 본질을 표현한 말은 없습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 선생은 71세의 오랜 사업 파트너의 배신으로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했던 동료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주한 것입니다. 조 선생은 충격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를 해도 체했으며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준비했고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 사람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의 인생은 오직 복수라는 한 가지 목적만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73세가 된 조 선생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협심증이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몇 개월 안에 심근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조 선생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원망이라는 것을요. 그 사람은 어디선가 멀쩡히 살고 있는데 정작 병들어 죽어가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퇴원 후 조 선생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용서하기로 한 것입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말렸습니다. 그 나쁜 놈을 왜 용서해요? 끝까지 추적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죠. 하지만 조 선생은 확신이 섰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원망에 묶여 살 수 없다는 것을요. 그는 조용히 모든 소송을 취하했고 탐정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2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6개월 후 조 선생을 만난 사람들은 그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눈빛이 살아났으며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용서하고 나니까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2년 동안 나를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 사람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내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손주들이랑 놀고 여행도 가고 오래된 친구들도 만나고 지난 2년 동안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고 있어요. 용서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2015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평균 나이 67세의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가 있습니다. 용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룹은 8주 후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포인트 감소했고 우울증 지수가 43% 낮아졌으며 수면의 질이 현저히 개선됐습니다. 반면 대조군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2020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한 국내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70대 노인 150명을 대상으로 용서와 건강의 관계를 조사했더니 과거의 원망을 놓아보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8% 낮았고 주관적 행복도는 62% 높았습니다. 용서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생리적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네카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서를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복수를 멈추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는 행동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원망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의식적으로 다른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진정한 용서입니다. 상대방을 불완전한 인간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 여성의 용서 여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신 여사는 68세에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했고 남편을 증오했으며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6개월 동안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고 체중이 10kg이나 줄었습니다. 딸이 그녀를 상담센터로 데려갔습니다. 상담사는 그녀에게 용서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 여사는 답했습니다. 저요. 남편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편해 보여요. 그렇다면 누가 이 상황에서 더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신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서기 64년 가을 로마 외곽의 한 별장에서 68살의 세네카가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네로 황제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죽음을 앞두고도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황제께서 스승님을 배신하고 죽이려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실 수 있습니까? 세네카는 석양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를 용서했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네. 내가 원망을 품고 있다면 죽음을 맞이하는 이 마지막 순간들조차 고통스러울 것이네. 하지만 용서했기에 나는 이 석양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즐길 수 있네. 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신 여사는 조금씩 생각을 바꿔갔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남편에게 복수하려는 생각을 멈췄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의 잘못을 떠벌리는 것도 멈췄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남편 생각이 날 때마다 의식적으로 다른 것에 집중했습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1년 후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도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신 여사는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망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오히려 밝아졌습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함께 살아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용서는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보내주는 것이기도 해요. 이제는 그 사람 생각을 해도 화가 나지 않아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요. 덕분에 내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세네카는 용서를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늙어서 원망을 품고 사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다. 인생의 황혼은 아름다워야 한다. 석양은 붉게 타오르지만 평화롭다. 우리의 노년도 그래야 한다. 열정은 이때 격렬하지 않고 따뜻하되 타오르지 않는 상태 말이다. 서기 65년 4월 세네카는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자결해야 했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평온한 얼굴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그는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에게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서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우리 감정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우리 시간의 통제권을 빼앗기며 우리 건강의 결정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반면 용서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되찾습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고 시간의 주인이 되며 삶의 주인이 됩니다. 2023년 가을
부산의 한 카페에서 74살과 72살의 두 여성이 마주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그 일, 이제 와서 사과하고 싶어. 30년 전 그들은 같은 남자를 사랑했고 그것 때문에 절교했습니다. 30년 동안 서로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른이 넘은 나이에 그 모든 것이 너무나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울면서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들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30년을 허비했어. 진작 용서할 걸. 용서는 상대방이 사과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아도, 심지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약자의 굴복이 아니라 강자의 선택이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물어보십시오. 이 원망이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고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계속 그 고통을 붙들고 있습니까? 놓아보내십시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겠다는 결심은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원망하는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적으십시오. 둘째,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 사람도 불완전한 인간이고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십시오. 셋째,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이제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용서하고 나면 여러분은 새로운 공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속 공간이 비워지고 그 자리에 무엇인가를 새롭게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평온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으며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세네카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원망의 보따리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요. 창밖의 노을을, 아침의 새소리를, 손주의 웃음을, 배우자의 따뜻한 손을, 오래된 친구의 안부 전화를, 거리의 꽃들을,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를. 이 모든 것들은 늘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은 그것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눈을 다시 뜨게 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시 볼 수 있게 합니다. 우아한 노년은 비움에서 완성됩니다. 분노를 비우고 원망을 비우고 집착을 비울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세네카가 평생을 통해 가르치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을, 황혼의 시간은 가장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용서라는 마지막 열쇠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원망의 보따리를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비워진 그 자리를 사랑으로, 감사로, 평온으로 채워가십시오.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아름다움으로 채워갈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세네카가 2000년 전 로마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평온을 이제 여러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자유로워지십시오.